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반도체 칩 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4,40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되면 그 2배가 넘는 1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AI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트너는 최근에 발표 자료를 통해서 2026년이 되면은 기업들이 PC 구매의 100%가 AI 기능을 하는 PC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5년 동안에 27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나타났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칩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기술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반도체 이전에는 진공관을 사용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칩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진공관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 시대부터 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의 역사는 사실은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의 발명에는 벨 연구소에 계신 3인방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모든 물체, 또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특정한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즉 반도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는 이 반도체 현상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이제 존 바딘과 월터 브래튼이 이러한 윌리엄 쇼클리의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내죠. 그리고 동료들의 이러한 결과에 고무가 되어진 윌리엄 쇼클리가 1948년에 접촉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벨 연구소는 트랜지스터 발명을 발표를 했고 기존의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했는데 이것을 산업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애니악 컴퓨터가 진공관이 19,200개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트랜지스터를 수천 개, 수만 개를 갖다 만들어서 넣고 그 트랜지스터들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상당히 복잡했죠. 그래서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 킬비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개별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판에다가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잭 킬비는 이것을 직접 회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이제 불렀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실리콘 판, 큰 판에서 잘라낸 조각, 실리콘 조각, 칩드된 조각 위에다가 만들었다 해가지고서 칩이라고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칩이라는 용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잭이 칩을 발명하기 1년 전 1957년에 유명한 8인의 배신자 사건이 터집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했던 윌리엄 쇼클리가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원 8명이 집단으로 퇴사를 해서 자기들의 회사를 차린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8인의 배신자 사건인데 사실 쇼클리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 학자로서의 역량은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 능력은 뭐 상당히 모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연구원들이 참지를 못하고 나와서 자기들만의 회사 페어차일드를 만들게 된 거죠. 이 페어차일드는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트랜지스터의 생산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기존에는 트랜지스터의 생산 방식이 매사 구조였습니다. 즉 탁자 모양처럼 생기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 노출되거나 불순물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진 호에르니가 이제 평면 방식으로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밤 노이스는 이렇게 평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이 트랜지스터를 직접 회로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서 칩의 생산 복잡성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생산성을 상당히 올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트랜지스터의 생산성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고안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이제 왁스방울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왁스방울을 이용하다 보니까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이 라스롬과 제임스 넬이 코닥에서 만들었던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접근을 해봤는데, 이 포토레지스트는 빛의 노출에 따라 가지고서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먼저 바르고, 그리고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서 빛을 쏘아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 방법을 사용을 하니까 기존의 왁스 가지고서는 불가능했던 아주 정밀하고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제이 라스롬은 이 방법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죠. 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1968년 고든 무어, 로버트 노이스, 앤드루 그루브가 드디어 인텔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인텔에서 자신들의 최초의 상용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게 바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제 흔히들 D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칩이죠. 근데 사실은 이 D램은 이제 인텔에서 발명한 것은 아니에요. 로버트 데나르라는 분께서 발명을 하신 건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에는 이 메모리로서는 마그네틱 코어라는 장치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마그네틱 코어를 가지고서는 그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데나드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냈죠. 인텔은 이 데나드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초의 상용 D램 제품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또 비슷한 시기에 인텔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발명을 하나 해내게 되는데, 당시에는 컴퓨터 칩을 만들 때에 개별 기기마다 맞춰가지고 제작하는 맞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본의 비지컴이라는 회사에서 휴대용 계산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 달라고 인텔에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인텔의 엔지니어였던 이제 테드 호프가 생각을 해봤는데, 개별 기기마다 새로운 칩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표준화된 로직 칩을 만들고 각기 과제에 맞게 프로그래밍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초의 다목적 표준 로직 칩인 4004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CPU라고 부르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인텔이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상용화시키고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인텔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는 D램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많은 수익을 얻기를 원했죠.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면서 일본의 D램 업체가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류 발생률에서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일본의 D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류 발생률이 한 0.02% 정도였는데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의 D램 제품은 그 오류 발생률이 일본 제품에 비해서 4배에서 10배까지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돈이나 동일한 돈을 주고서 뭐 미국 제품을 사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D램 회사들의 매출이 급감을 하죠. 매출이 없어지니까 인텔은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다시 또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텔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IBM은 인텔을 찾아와서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할 건데 거기에 들어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텔은 1981년에 최초의 IBM PC였던 5150을 시작으로 해서 IBM의 PC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인텔은 D램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체계 O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납품을 하게 됐죠. 이때부터 윈텔의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인텔의 매출액은 정말 급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텔이 PC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모바일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찾아와서 스마트폰용 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인텔의 CEO였던 폴 오텔리니는 그걸 거절하죠. 2013년도에 오텔리니가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대 팔리지도 않을 건데 칩 개발비도 건지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절했더라.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인텔이 거절을 하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하면은 영국의 에이콘 컴퓨터로 눈을 돌립니다. 에이콘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인텔은 아키텍처가 x86이었어요. 그런데 에이콘은 RIS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칩을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RISC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만들어낸 아키텍처인데 이것이 x86에 비해 가지고서 전력 소비도 적었고 발열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VLSI 에이콘이 조인트 벤처로서 ARM을 설립을 하죠. 근데 ARM은 칩을 설계만 했어요.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했지만은 ARM은 설계만 하고 생산 의뢰는 생산 전문 업체 파운더리에다가 맡겼죠. TSMC와 삼성전자에 맡겨가지고서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렸죠. 그리고 이미 PC의 생산량을 가뿐히 넘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완전히 대세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ARM처럼 칩을 설계만 하고 생산한 파운더리에 맡기는 방식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1993년에 말라초프스키, 커티스 프림, 젠슨 왕이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인텔에서 원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래픽 처리 전문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처리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수많은 단순 계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99년 11월 달에 최초의 GPU 제품인 지포스 256을 출시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래픽 카드는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GPU라는 타이틀로서 나온 제품은 바로 지포스 256이 최초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생산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을 했어요. 이제 쿠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것을 무료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 쿠다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칩에서만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래픽 전문 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확장이 되면서 꼭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병렬 처리가 필요한 것에서는 GPU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이 부상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칩은 현재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글이나 AWS,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사의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니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글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AI 플랫폼인 텐서플라우에 적합한 TPU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대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TPU 6세대인 트릴리움을 발표를 했고 7세대 개발을 위해 브로드컴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AWS는 2015년에 이제 안나푸르나 랩스를 인수를 해서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머신러닝 모델 학습과 추론에 전문화되어진 트레이니움과 인퍼렌티아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에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인 마이어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애저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구글이나 AWS에 비해 가지고서 너무 늦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SP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 중에 하나인 메타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자체적으로 MTR라는 AI 반도체 칩을 만들어 가지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 차세대 MTR인 아르테미스를 또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바로 스타트업들이죠. 이 중에서 먼저 삼바노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신 올루코쿤 교수와 크레스 레라는 교수 두 분께서 호드리고 리앙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 삼바노바는 AI 반도체 칩도 만들면서 대형 언어 모델인 삼바1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SN40L이라는 반도체 칩을 보유를 하고 있죠. 서리브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15년에 이제 앤드루 펠드먼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AI 반도체 기업입니다. 여기는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는 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칩은 12인치 웨이퍼 전체를 사용을 합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다른 반도체 칩에 비해 가지고서 트랜지스터의 수나 코어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던 WSE3 같은 모델은 트랜지스터가 4조 개이고 코어 수가 90만 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HP100 같은 모델은 트랜지스터가 800억 개, 그리고 FP32 코어 수가 14,592개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대규모 AI 모델을 처리할 때에도 단일 칩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영국의 스타트업인 그래프코어인데 2016년 나이젤 툰하고 사이먼 놀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24년도 7월 달에 일본의 소프트웨어가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능형 처리 장치 IPU라는
반도체 칩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 3월 달에 BOW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BOW는 TSMC의 3D 와우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AI 반도체 칩입니다. 이 TSMC의 와우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의 내부 공간도 전략이 되고, 그리고 성능 개선과 전력 소비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재미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Encharge AI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2년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나빈 베르마 교수와 그 외에 이제 공동 창업자 2명이 같이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과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걸 접목을 해서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AI 성능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전송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훨씬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에 소속되어진 다르파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에서는 절대 강자는 엔비디아죠, 현재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 스타트업들이 있죠. 사실 IT 분야에서 절대 강자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엔비디아의 아성도 이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서 쿠다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습니다. 쿠다를 가지고서 이미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개발자들도 쿠다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쿠다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게 하려면은 이 기업들이나 개발자들에게 뭔가 더 좋은 가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라는 이제 의문인 거죠. 그렇지만은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GPU도 AI 시장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각광을 받았죠. 그것처럼 기술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아예 새로운 전장, 새로운 아레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